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정치부 기자 30년의 촉으로 술술 풀어보는 송근의 혼술. 2월 8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마다 제가 찍은 영상, 이 강화문에 있는 송근의 혼술 스튜디오에서 찍은 영상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보수 우파 시민들께서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이 우한 폐렴 이 확산이 되면서 상당히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오늘 광장에 나오신 분들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상당히 불안해하셔서 이 마스크를 쓰고 또 이 손소독제, 간이 손소독제, 휴대용 손소독제를 가지고 이렇게 다 참여를 하셔서 서로 함성도 지르고, 상당히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규탄의 목소리를 내고 그런 모습을 오늘도 어김없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광장의 민심을 마치 이 정치적 자산으로 생각하는 그런 단체나 개인들도 있었죠. 그런데 오늘도 제가 나가서 좀 둘러봤습니다만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지 않은 그런 단체들, 가령 군 관련 단체들이나 그런 분들이 많았고, 보수 성향의 단체들이 많았고, 또 일반 시민분들, 마스크 쓰고 나와서 일반 시민분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치 세력이 본인들의 정치적 자산으로 간주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분들이 여전히 그 광장에 많이 나오십니다. 광장의 민심이 오늘도 폭발을 했는데, 대외적으로는 그 문제죠.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한 13명의 혐의자들, 청와대 출신 5명 포함해서 13명의 혐의자들에 대한 기소장, 공소장이 정권에서 막았지만 공개가 됐습니다. 그 공개된 71쪽의 내용을 보면은 시장 선거에 얼마나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 농단을 저질렀는지, 선거 농단입니다.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는 그 뉘앙스가 검찰 공소장에도 쭉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이라면 안 나오지만 대통령 이것이 30몇 번씩이나 나오고, 청와대 이것도 20몇 번 나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차피 저 뒤에 멀리 보이는 저 청와대에서 이 선거에 조직적으로 개입을 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서,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서, 그 공약 같은 문제는, 그리고 권력을 사유화해서 개입을 했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후보를 만들어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또 총선에서는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들이 광장의 민심의 고스란히 당겨서 폭발을 했고, 또 하나, 지난주에 보수 우파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사회로 총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었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서울 종로 출마 선언입니다. 제 뒤에 보이는 강화문 광장, 그 위쪽, 그리고 좌우쪽은 다 종로입니다. 저쪽은 다 종로죠. 그 뒤에 보이는, 멀리 보이는 청와대도 종로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이 종로에서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일전 불사를 선언하면서 출마하겠다, 이렇게 어제 밝혔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나니까 과연 황교안 대표가 이 종로 출마 선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누가 이길 것인가, 황교안이 이길 것인가, 이낙연이 이길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그것을 넘어서, 그것도 물론 관심거리입니다. 자기 대권 구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넘어서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 정치 1번지 종로 출마 선언이 범보수 우파 진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 부분을 제가 면밀히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들이나 또 제가 들은 이야기, 그동안 제가 30년 동안 정치부 기자 하면서 이 판세를 어느 정도는 제가 읽을 줄 알겠죠. 저도 30년 했으니까. 그것을 다 종합을 해서 보면은 3, 7, 5 덕이다. 3가지 정도는 좀 마이너스적인 부분이 있고 5가지는 플러스적인 부분이 있다. 물론 크기의 차이는 다 약간씩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황교안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마이너스 효과보다는 플러스 효과가 더 클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제가 간략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3실, 이것은 황교안 대표가 종로 출마를 약간 망설인, 주저한, 또 신중하게 생각한 그런 부분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본인의 당선 가능성이죠. 황교안이 이낙연을 이길 수 있을까? 다선 국회의원을 하고 전남도지사도 하고 총리까지 한
노련한 이낙연을 정치한 지 1년 채 안 되는 한교안이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이낙연은 벌써 출마 선언해서 쭉 앞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뒤따라가서 따라잡을 수 있을까? 실제로 여론조사도 뭐 상당히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오죠.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여론조사는 뭐 지금은 이낙연 전 총리는 출마를 선언한 상태고 한교안 대표는 뭐 그런 출마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뭐 여론조사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여러 가지 여건, 뭐 앞서 쭉 출발한 이런 문제 때문에 과연 한교안 대표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당 대표가 총선에서 지면은 이 보수 우파 정당 전체에도 마이너스 영향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원 유세 문제입니다. 한교안 대표가 이 격전지에, 종로 격전지에 묵혀 있으면은, 당 대표가 묵혀 있으면은 다른 곳, 그러니까 어떤 접전 지역, 특히 수도권에서는 뭐 몇백 표, 몇천 표 차이로 승부가 갈리는 그런 접전 지역이 있죠. 그런 접전 지역에 지원 요새를 나가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여기 종로 선거에 올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전략 지역이 있죠. 전략 지역 꼭 이겨야 되는 지역.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부산, 울산, 뭐 이런 곳, 또 충청 이런 곳에 접전을 벌이는 지역에서 대표가 그래도 한두 번 갔다 오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로에 묶여서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원 요새를 못하고 발이 묶이는 그런 것은 실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죠. 한교안 대표도 그것까지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이 될 것은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가장 중요한데 전체 사회로 총선 구도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는 겁니다. 구도, 선거 구도. 어떤 말씀이냐면은 일단 두 갈래로 하나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한교안 대표가 이 종로에 출마해서 이낙연 전 총리와 맞붙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총리, 또 대통령 근한대행까지 지냈죠. 한교안과 문재인 정부의 초대 총리, 처음 총리, 이낙연의 맞대결 구도. 이렇게 되면은, 집권 세력 입장에서는 상당히 구도를 짜기가 쉬워집니다. 이 종로뿐이 아니고 전체 구도, 특히 수도권 구도를 짜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어떻게 구도를 짜냐 하면은 그렇게 이제 여론전을 하는 것이죠. 선전을 막 하는 것이죠. 지방선거 때, 2018년 지방선거 때 써먹었던, 그리고 2017년 조기 대통령 선거 때 써먹었던 그대로입니다. 적폐 대 촛불의 대결. 이런 프레임을 짤 겁니다. 본인들은 촛불 세력에 의해서 탄생한 정권이고 그 초대 총리고 그 다음에 한교안 대표가 그 대표를 하는 그 세력, 보수 진영 세력은 여전히 적폐다. 그래서 보수와 적폐의 촛불과 적폐의 상징이 종로에서 붙는다. 그러면 이런 프레임을 확산시켜 나가겠죠. 이것이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집권 세력이 참 선거 구도를 짜기가 좋게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 같은 차원에서 전체 선거 구도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것이, 정권 심판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2년 8개월 만에 실시되는 이번 총선에서, 아니죠, 2년 10개월 만에 실시되는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이 좀 훼손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서 한교안 대표가 여기 종로에 올인을 해서 선거를 하게 되면은, 한교안 대 이낙연의 구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은 미래, 서로 지금 어떤 여론조사, 많은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1, 2위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미래 대권에 대해서 예비전을 치르는 그런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이번 총선에서 올인하고 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2년 8개월 동안 이 해온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죠.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실정, 폭정, 또 독선, 독주 이런 것을 심판을 하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되는데, 정권 심판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과거를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되는데 미래를 쳐다보는 선거가 되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원래는 과거를 심판하려면 한교안 대 문재인 대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한교안 대 이낙연 대결이 되면은 정권 심판론이 훼손이 된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 엮여서 이 세 가지 마이너스 요인, 이것이 묶여서 한교안 대표도 주저를 했고 또 보수 진영에서도 우려를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그런 우려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 긍정 효과, 이
실을 뛰어넘는, 세 가지 실을 훨씬 뛰어넘을 수 있는 이 5가지 오덕, 이것을 잘 따져보면은 마이너스 요인을 뛰어넘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뛰어넘어 버리는. 자, 짧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많이 생각들을 하고 계시겠지만요. 하고 계실 테니까. 첫 번째는 저는 패배 의식에 젖어 있던 보수 우파 세력에게 이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한기환 대표가 줬다고 봅니다. 종로 출마 선언문을 쫙 읽어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나오죠. 사실 뭐 보수 우파는 그동안 20대 총선, 한석 졌죠, 민주당에. 그리고 탄핵, 대선, 조기 대선, 또 지방선거 줄줄이 패배하면서 자신감을 상당히 잃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패배주의에 젖어 있었죠. 그리고 또 이번 총선도 제가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대로 가면은 필패다. 특히 뭐 보수가 분열한 이 상태에서는 필패다. 이번에도 가망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패배주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이 한기환 대표가 본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불리한 여건을 무릅쓰고 출마를 선언을 하면서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긍정적인 마인드가 좀 퍼져나가면은 보수 전체에 좀 자신감, 패배주의가 아닌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기운이 좀 퍼지는 그런 것도 사실 선거에서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자신감을 가져야지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거침없이 나가게 되고, 심지어 보수끼리도 뭉쳐서 후보 단일화, 그러니까 보수 통합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차원에서는 두 번째 득이 되는 효과가 보수 대통합의 하름 점정을 찍기 위한 먹을 갈고 붓을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보수 통합 논의가 상당히 진전이 되고 있죠. 혁신 통합 추진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일치가 돼서 통합 보수 신당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오늘까지도 지금 유승민 의원이 좀 걸림돌이었죠. 유승민 의원은 뭐 당대당 통합이 아니고 어떤 후보 연대 이런 이야기를 자꾸 흘리면서 좀 이 보수 통합의 장애가 되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한기환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하는 그 시점과 거의 맞물려서 유승민 의원이 한기환 대표에게 만나자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그것이 두 사람의 회동이 금명간 오늘 저녁이나 지금 오후 5시, 6시 다 돼갑니다만은 오늘 저녁이나 내일 중으로 만나서 담판을 짓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만간 보수 통합이 1차적으로 완성이 되겠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승민 의원의 참여에 대해서는 꺼리는 분들도 상당히 계시겠지만은,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고 꺼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일단 수도권 선거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0표, 1000표 이렇게 차이로 막 당락이 갈리기 때문에 어떻게든 보수가 흩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표가 분산되면 안 됩니다. 일단 명분은 나중에 따지더라도 우선 실리가 그렇다는 거죠. 그것은 조은진 대표가 이끄는 우리공화당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공화당 그러니까 태극기 민심, 또 시민사회단체 이런 데서도 총선 직전까지라도 좀 참여를 하게 되면은, 지금은 보수 통합이 1차 완성이 되지만 그때는 보수 대통합의 하름 점정이 다시 찍어질 수도 있다. 그런 단초를 한기환의 종로 출마 선언이 만들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득이 될 부분은 한국당 중진들, 통합하면 유승민 의원도 포함될 겁니다. 중진들의 험지 차출론의 명분을 얻게 됩니다. 한기환 대표 본인이 험지로 갔기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에서 절대적으로 지고 있는 곳으로 갔기 때문에 대표가 먼저 갔으니까. 그래서 당장 김용호 공천관리위원장이 한기환 대표가 종로 출마를 선언하자마자 당 지도급 인사들을 상대로 해서 전략지역 재배치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바로 돌입하셨습니다. 지금 한기환, 홍준표 전 대표, 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벌써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김용호 위원장에게. 또 김태호 전 경남지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고향이죠. 경남 창녕 지역 출마를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용호 위원장이 오늘 서울 강북 지역에 험지에 출마해달라 이렇게 전화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홍준표 전 대표는
너무 늦었다 이렇게 뭐 거부를 했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이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략 그 당 지도급 인사, 당에 책임이 있었던 지도급 인사들에 대한 전략 지역 재배치가 그림이 막 그려지면은 홍준표 전 대표도 어쩔 수 없을지 모릅니다. 서울에 강북 지역에 출마를 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만약에 그것도 이 상황이 분위기가 전체 분위기가 그런데 본인만 쏙 빠졌어. 그러면 공천 안 좋으면은 뭐 그냥 창녕에 무소속으로 갈까? 그런 게 상당히 어렵겠죠. 또 김태호 그 전 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도 고향인 거창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소신을 내세우고 있지만은 이것도 홍준표 전 대표와 거의 같은 케이스가 될 수가 있고,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이미 험지 가겠다 출마 그렇게 선언을 했죠. 험지로 가겠다 선언을 했고, 심지어 이 한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이 나오니까는 김무성 전 대표, 김무성 전 대표까지도 호남에 가라면 가겠다. 호남 가서 내가 호남 가서 지는 것이 통합에 도움이 된다면 가겠다.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호불호, 개인 정치인들에 대한 호불호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범보수라는 틀 안에서 볼 때 이런 부분은 저는 총선 승리를 위해서, 보수파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낼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네 번째 덕이 될 부분은 세 번째가 좀 비슷한 이미지가 될 수 있는데, 보수 몰락에 책임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들 퇴진론, 여기에 또 명분이 생깁니다. 지역적으로는 영남이죠. 특히 TK죠. 대구 경북 지역. 진박 논란을 일으켰고, 또 사실 그때 이 보수 몰락의 첫 단초가 20대 총선이었습니다. 한석 졌을 때 그때부터 불길한 징조가 있었고 보수안이 막 찢어지고 했습니다. 그때 그 상황을 초래한 인물이 대구 출신 이한국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그것은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이한국 공천관리위원장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 책임 없이 지금 사라져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또 그 진박 논란이 일어났던 그런 TK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상당수 TK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지만은, 또 얼마 전에 한교안 대표와 점심 저녁을 대구 경북 나눠서 같이 하면서도 거기서도 별소리가 다 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식민지냐, TK가 식민지냐 이런 이야기가 났다고 하지만은 TK가 식민지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TK가 보수의 주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물러날 때는 물러나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한교안 대표가 지금 나부터 내려놓는 모습을 보였다면은 TK들도 반발할 명분은 퇴색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TK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아야 된다, 이거 말이 지금 안 된다는 것이죠. 왜 TK가 식민지냐 이러면서 반발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자, 그것이 일단 한교안 대표가 본인이 험지로 갔기 때문에 한교안 대표로서는 명분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 마지막 5번째 덕이 될 것은, 한교안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대권 성부처를 찾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교안의 대권 성부처가 찾아졌다. 만약에 한교안 대표가 이번 싸움을 피했으면은 총선에서 혹시 한석이라도 이겨도 수응갑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싸움을 피했으면 종래 출마 안 하고 뭐 이야기 나왔던 대로 용산을 가든 마포를 가든 뭐 그렇게 해서 이기면은, 한국당이 이기면은 본인이 수응갑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기면은 무조건 한교안 때문입니다. 한교안 때문이고, 지더라도 지면 지면 그때는 뭐 한교안 대표도 뭐 책임을 져야 되죠. 그것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은 그 종래 출마 안 했을 때는 총선에 이겨도 수응갑이 될 수 없지만은, 종래 출마한 지금은 한국당이 총선에 이기면은 한교안은 무조건 1등 수응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종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청와대도 있지만은 왕기가 서려 있는 것이죠. 왕기가 서려 있습니다. 경복궁도 다 저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현대 정치사에서도 윤보선, 이명박, 노무현 대통령이 종로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대권을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런 뭐 정치인들은 그런 부분도 사실 뭐 사사로이 안 봅니다. 예, 그런 부분도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일 홍기안 대표가 지금 종로에서 진다. 그렇더라도 저는 대선과도의 치명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가령 뭐 좀 결은 다르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산 출마를 그렇게 험지 출마를 몇 번 출마해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졌지만은 그때 소위 말하는 노빠가 생겼고 친노라는 지지 세력이 형성이 됐습니다. 막 그런 상황에서 그 정치인들이 한 번 선거에 진다고 해서 어디서 지느냐가 중요하긴 하지만은 꼭 정치 생명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번에 한기환 대표가 종로에서는 지더라도 이해가 되는 그런 패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지지율 지금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인 이낙연 전 총리를 꺾으면은 본인의 몸값이 팍 치솟을 뿐 아니라 범여권의 자기 대권 구도까지 흔들어버리는 그런 큰 효과를 얻게 됩니다. 자, 어쨌든 뭐 5가지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2달 동안 서로 얽혀서 시너지를 내면은 저는 통합보수정당의 과반수 득표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당히 어렵지만은 이 5가지 덕이 그 플러스 효과가 서로 시너지를 내면은 150석 이상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한기환의 종로 출마 선언이 문재인 정권의 독주를 견제하고 기울어져 버린 이 정치운동장, 나라 전체를 좀 평평하게 세울 수 있는 그런 미랄이 될지도 모른다. 그것이 송국근의 혼술의 생각입니다.